이 글은 북한 평안남도에 사는 40대 북한 남자가 1999년 4월 말에 쓴 글로 밝힐 수 없는 경로를 통해 월간조선에 전달됐다. 월간조선은 그의 수기에서 신변 보호를 위해 이름과 고향을 밝히지 않았고 지명도 지웠다. 여기에 실린 글은 그가 쓴 글을 거의 그대로 옮기되 일부 표현은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한글 맞춤법에 따라 수정했고 한자를 변기했다. 이 글을 소개하는 것은 한 북한 가족이 굶주림으로 사라져가는 과정을 담담하게 기술한 필자의 자세가 오히려 더 큰 충격과 사실성을 주기 때문이다. 1952년 평양, 나는 조국이 시련을 겪던 준엄한 시기에 태어나 동족상잔의 총포 소리를 자장가로 들으며 성장하였다. 태어날 때부터 전쟁의 북새통에 시달리며 총포 소리에 놀란 불행아의 운명 탓인지 모르게 길지 않은 인생을 남보다 몇 갑절 더 힘겨운 가시밭길을 헤쳐왔다. 내 나이 이제 겨우 40소리를 하던 때 벌써 어머니와 동생, 아내와 아들, 딸 세 남매를 굶겨 죽이며 한많은 세상을 살아왔다. 이 글은 정말 괴롭기 그지없는 상태에서 쓰기 시작하였다. 간장, 된장, 소금마저도 넉넉지 못해 아우성치고 이 세상에 맛없는 음식과 못 먹는 음식이 없는 세상을 나의 무딘 붓끝으로 옮겨놓는다는 것은 사실상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열심히 써야 한다는 숭고한 의무감만은 소홀히 할 수 없으니 나의 이 글이 미혹한 점이 있다 해도 읽는 이들은 널리 이해하여 주시길 믿는다. 나의 유년 시절은 배고픔 속에서 흘러갔다. 배고픔으로 시작되고 배고픔으로 끝난 내 일생은 우리 가정의 역사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고 우리 민족의 역사와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으며 공화국의 역사와 따로 볼 수 없는 역사다. 내가 10살 나던 1960년대에는 배급을 수수쌀로 받았다. 가공업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못한 때여서 수수죽을 먹자면 깔깔한 껍질이 목에 걸려 여간 고통스럽지 않았다. 그것마저 양이 모자라 어머니는 물을 더 붓는 방법으로 식구들의 식사를 조절하였다. 해 저물도록 동네 아이들과 뛰어다니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어머니는 희멀건 수수죽 한 그릇에 무김치 접시를 얹어주었다. 해는 짧고 밤이 무척이나 길던 겨울밤에 수수죽 한 사발을 개눈 감추듯 먹어버리고 밤을 보내기에는 왜 그렇게도 힘들었던지 나는 지금도 그때 생각이 어제 일인 듯 선하다. 소나무 광솔불을 켠 손바닥만한 방 안에 5 식구가 가로 세로 누워서 잤다. 나는 형님과 함께 먹는 환상을 펴다가 지치면 잠들곤 하였다. 그것도 인차 잠들어 버리면 행복한 날이었고 뒤척이다 잠을 못 이루면 배가 고파 도저히 잘 수가 없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서러운 생각이 들었고 아버지 어머니가 원망스럽기 그지없었다. 우리 세 남매 중에서 그래도 가장 행복한 아이는 젖먹이 나의 막내 동생이었다. 그에게는 나처럼 배고픔을 억지로 참아야 하는 고통이 없었고 먹는 환상이 없었다. 그저 울음소리만 나면 어머니의 젖꼭지가 대기하고 있었으니 그때는 젖먹는 동생이 왜 그렇게 부럽던지. 자신에게 차려지는 멀건 수수죽 한 그릇마저 밥상에서 선뜻 물러서지 못하고 어른들의 죽그릇을 흘끔흘끔 건너다보는 우리들에게 한 숟갈씩 덜어주신 어머니가 무슨 기력이 변변했겠냐만 그러거나 말거나 칭얼거리기만 하면 먹을 수 있다는 조건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나의 막내였다. 우리 두 형제는 자꾸만 뒤척거리면 혹시 어머니가 밤참이라도 해줄지 모른다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그런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 해줄 것 같은 밤참이면 12시 전에 해주셨지 새벽이 가까워오는 이 시간에 해줄 리 만무하다는 생각이 어린 마음에도 깃들어와 그저 서럽기만 하였다. 작은 술잔으로 식량을 재서 나누어 먹는 식량 사정으로 우리 어머니는 하나의 애누리가 없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우리들이 불쌍하여 여보 아이들에게 뭘 좀 해먹이구려 했다가 큰 변을 당한 적이 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원망스레 쳐다보며 매일 그렇게 먹이지 못할 바에 무슨 필요가 있나요? 했다. 역정어린 어머니의 대답 소리에 아버지는 입맛만 다셨다. 이러한 사정으로 나는 아버지가 제일 좋았고 어머니는 인색하기 그지없는 깍쟁이라고 은근히 미워하기도 하였다. 어떤 때는 혹시 의붓 어머니가 아닌가 생주정을 하다가 어머니에게 매를 맞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속에 어머니의 눈물이 숨겨져 있었으니 배가 고픈 것만 알던 내가 어머니의 그 눈물의 진가를 다 알기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아버지는 엄격한 가장이었으나 식량 조절과 관련하여서는 어머니에게 꼼짝을 못하셨다. 대신 아버지는 밖에 나가 혹시 먹을 것이 생기면 나에게 몰래 쥐어주곤 하는 것으로 공백을 메워주셨다. 시름 없이 담배를 태우시던 아버지가 동생에게 시달리는 어머니에게 느닷없이 말씀하신다. 여보, 살아가기 힘들지? 어머니는 모든 게 다 귀찮은지 아무 대꾸가 없었다. 올 봄에는 힘들고 시간이 없어도 화전을 좀 해야겠소. 봄이 오면 낫겠지. 또 우리 아이들 때에는 잘 살게 될 거요. 우리 아무쪼록 수령님만 믿고 살아갑시다. 아버지의 말씀에는 이제 찾아올 봄에 대한 확신이 차 넘쳤고 수령님에 대한 다함 없는 신뢰의 믿음으로 적이 비장하기까지 하였다. 글쎄요. 애매한 어머니의 대답 소리가 한숨과 함께 튀어나왔다. 1945년도 공산 당원인 아버지는 수령님과 당에 대한 철석 같은 신념을 생명으로 간주한 성실하고 근면한 일꾼이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교양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바쳤으나 외정 때도 살아보셨고 전쟁의 간고한 시련도 겪어보신 어머니는 방송에서처럼 되풀이되는 앞날의 미련보다 집 식구 먹여 살릴 일이 더 바빴고 아이들의 한숨소리에 수명이 감소되는 자신의 신상이 더 고달팠기에 아버지의 선동에 끝내 동조하지 않았다. 그날의 반신반의하던 어머니의 태도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수년 세월이 흐르면서 끝끝내 오늘의 현실 앞에 증명되고야 말았다. 수령님만 믿고 따르면 아들 대에는 옛말하며 살 거라고 장담했던 아버지의 예언은 거꾸로 서서 우리 대에 와서 가문이 결단나고 말았으니 저승에 가신 아버지께 해명할 수도 없고 녹아난 것은 결국 나뿐이었다. 내가 13살 나던 해 어느 봄날 우리 학교에서는 원족을 가게 되었다. 황해도 연탄군의 처녀봉 막바지에 있는 심원사라는 절간으로 들놀이를 갔다. 학급 아이들은 좋다고 웃고 떠들었지만 나는 사이다 병에다 수수죽을 점심으로 싸가지고 다니는 주제여서 원족을 간다고 선포하시는 담임선생님의 말씀이 무슨 사형 선고처럼 어마어마하게 들려왔다. 어머니 주머니가 비어있는데 손 내밀면 무엇이 나온다더냐 하는 심보로 나는 내일 원족 간다는 말을 아예 내비치지 않았다. 나는 그 이튿날 어머니가 종전대로 싸주는 죽병을 책보에 싸들고 개운치 못한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15리 길이었는데 나는 신발이 없어 어머니의 코 고무신을 신고 학교에 다녔다. 학교 근방의 풀숲에다 코신을 감춰놓고 맨발로 학교에 들어가 안인보살하였는데 그날만은 어쩔 도리가 없었다. 30여리나 되는 산골길은 도저히 맨발로 걸을 수 없는 것이고 의무적인 조직생활, 집단생활이 생명으로 간주되는 세월이어서 원족을 안 갈 수도 없었다. 나는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학급 애들을 따라 떠나기는 하였지만 책보에 들어있는 사이다병 때문에 꺼림직하기 그지없었다. 부모들의 성의로 마련된 음식을 다 함께 펴놓고 선생님께도 올리고 동무들과 나누어 먹는 원종놀이 풍습을 빤히 아는 나로서는 이제 점심시간에 아이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을 생각하니 끔찍스럽기만 하였다. 나는 변소에 간다는 핑계로 절간 뒤 벼랑턱으로 슬금슬금 피해갔다. 심원사는 경치가 참 좋은 곳이었다. 수려한 기암 절벽의 우아한 경치에 비해 나의 점심은 자연 앞에서도 부끄러운 지경이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마을 아낙네들이 그 집에서 애들에게 뭘 해보냈소 하는 인사소리를 듣고서야 이 아들이 원족 간다는 걸 숨겼다는 사실을 알았단다. 원 자식도 간다는 말이라도 했으면 쑥떡이라도 뭉그려 주는 건데 쯔쯔. 눈물이 글썽하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나의 머리만 자꾸 쓰다듬어 주셨다. 내가 인민학교 4학년 때 일이다. 10리나 떨어진 산에 가서 쌀이나무를 해다가 광주리를 엮어 부업을 하시던 어머니는 어느 날 아침 일찍이 집을 나서시며 형님에게 이르셨다. 오늘은 점심 전에 집에 올 것 같지 않으니 찬장 안에 있는 점심을 나누어 먹으라는 것이었다. 허리춤을 끈으로 동이고 낯을 거머쥐신 갸냘픈 어머니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진 지 얼마 안 되어 형님은 찬장 안에서 냄비를 꺼내들었다.
그릇 안에는 옥수수 꼬장떡이 6개가 있었는데 3개는 형님의 몫이고 2개는 나의 몫이었으며 1개가 어머니의 몫인 모양이었다. 형은 나보다 좀 크다고 언제나 1개를 더 주었고 나는 어머니보다는 1개가 더 많았는데 그게 우리 집안의 음식 문화였다. 형은 제 몫을 골라주고 나에게 물었다. 너? 나는 형의 의도를 몰라서 어떻게 할라기니? 하고 물으니 난 아침에 미리 먹고 갈 거야 한다. 그럼 나도 하고 내 몫을 집어들었다. 어머니는 옥수수 가루를 살살 끓는 물에 반죽하여 사카린과 소금을 넣고 납작납작하게 빚어서 가마 둘레에다 붙여서 익히는 이 음식을 아주 맛있게 하셨다. 우리 2 형제는 꼬장떡을 다 먹어버리고 댕그렇게 비어있는 양재기를 내려다보았다. 어머니의 몫에 꼬장떡 1개가 외롭게 남아있었다. 그때 그것마저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던 것이 오늘날까지 얼굴 뜨겁다. 이렇게 저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 내 나이 군대에 갈 때가 다가왔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때는 군대에 나가서 조선노동당원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의 사회적 추세로 되고 있었고 그런 것이 또한 누구나 없이 다 받아 안게 되는 영예가 아니었으므로 나도 조국 보유와 입당을 원하여 어머니 품을 처음으로 떠나게 되었다. 신체검사에서 합격하고 돌아온 그날 어머니가 왜 그렇게도 서럽게 울던지 나는 무슨 말로 어머니를 위로해야 좋을지 몰랐었다. 어머니는 자신의 품을 떠나 초소로 떠나는 아들이 살아서 돌아올지 모르는 조건에서 언제 한번 배불리 먹이지 못했다고 좋은 것 한번 못 먹인 것이 가슴이 아프다고 되뇌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다. 어머니는 떠나는 버스를 붙잡고도 몇 번이나 되뇌이며 우셨다. 그때 어머니가 왜 그리 슬피 울었는지 후에 나도 아버지가 된 다음에야 알게 되었다. 조선인민군에 입대하여 병사 생활을 시작하던 그때에도 굶주림은 여전히 잊지 않고 우리들을 위협하였다. 우리 부대 식당 정면에는 영양 칼로리 분석표라는 갖가지 색깔의 조화를 섞어 그려붙인 카드가 붙어 있었다. 둥그런 원 안에 빨간 색깔로 3774칼로리란 글자가 또렷이 안겨오는 분석표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알게 된 상식이었다. 18세가 되도록 의무교육을 받아왔어도 그 어디서도 배워주지 않았고 알 수도 없었던 칼로리 상식이었다. 그 속에는 쌀 몇 그램에 몇 칼로리, 돼지고기, 달걀, 쇠고기, 과일, 남새, 기름, 사탕가루 등 사람에게 수요된다는 산수적 수치들이 적혀 있었고 군인에게 하루 공급되는 수치들을 정확히 그려놓고 있었다. 그런데 분석표와는 달리 끼니 때가 되면 옥수수밥 200g에 소금물로 간을 맞춘 곰포국, 염장무 몇 조각이 일당백이 돼야 한다는 병사의 식사량 전부였다. 수수죽도 변변히 못 먹고 자란 나에게는 매끼 쌀밥을 먹게 되는 것이 다행스럽고 대단한 것이었지만 반면에 훈련 강도가 너무 세차고 노동자 집단 생활, 규율 생활에 들볶이다 보니 어머니가 떠주는 죽 한 그릇 얻어먹고 가만히 있기보다 못한 것 같았다. 훈련이 좀 완화될 때는 죽을 먹고 있는 동생들이 생각나 밥 먹는 것이 목이 메이기도 하였다. 부대 식당에 붙어있는 칼로리 분석표는 완전히 엉터리였다. 나는 군대 복무를 횟수로 11년, 만 10년을 했어도 어느 하루 어느 한 끼를 써붙인 분석표대로 식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분석표는 버젓이 붙여놓고 주는 것은 언제나 소금국이었다. 어쩌다 돼지 한 마리 잡으면 소문뿐이고 실지 병사들에게 차려지는 것은 2-3점의 고기와 국물뿐이었다. 돼지를 잡은 날이면 국물도 마음대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도 고기 삶은 물이라고 너도 나도 그릇 들고 더 주기를 바라니 나처럼 체면 많은 사람들은 맹 국물도 얻어먹기 힘들었다. 부대 안에서는 언제나 먹는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부정부패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남보다 더 먹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때 우리 부대 안에서는 먹는 데는 개처럼 날쌔야 한다는 은어가 생겨나 병사들은 먹는다는 소리만 나면 정말 개처럼 날쌔려고 이모저모 나름대로 생각을 굴리었다. 부대에서는 새벽이면 저마다 식당에 몰려가서 식당 근무병을 구슬려 이 밥으로 제 배를 채웠다. 새벽밥이 되었겠다 하는 시간이면 각 중대들에서 권한 있는 자들이 때를 지어 식당에 찾아와서 밥을 퍼먹고 달아났다. 식당 근무 성원들은
또 그들대로 저들의 몫을 따로 퍼서 감추어버린다. 그러고 나서 군관들의 밥을 골라 떠놓고 삽으로 밥을 버무리면 쌀알은 찾아보기 힘들고 빳빳한 황금밥이 되고 만다. 아침밥을 새벽에 퍼먹은 하사관들이 식사 시간이면 시치미를 떼고 줄을 서서 식당으로 들어오니 전사들의 밥량이 적어질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전사들은 전사들대로 배식해 놓은 책상 옆을 지나가다 슬그머니 밥그릇을 모자 안에다 담아가지고 다른 데 가서 먹어버린다. 1970년대 이르러 전국에 요새와 방침이라는 구호를 내놓고 땅굴을 파는 운동이 전체 군부대와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거행되었는데 우리 부대도 방어공사라는 명목으로 갱도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때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워준다고 김정일이 우리 부대 병사 한 사람당 오리 한 마리를 기준으로 선물이라고 보내온 적이 있었다. 특무장은 우리들에게 산 오리를 한 마리씩 나누어 주면서 털을 뽑아 바치라고 명령하였다. 제 먹을 것 제가 손질한다는 수작이었다. 살아있는 오리의 털을 뽑자니 소란스러웠다. 그런대로 오리를 손질하여 바치게 되었는데 149마리의 오리를 나누어 주었는데 148마리밖에 안 되었다. 다시 헤아려 보아도 틀림없는 148마리였다. 화가 치민 특무장은 병사 호상간 2m 너비로 앞뒤 옆으로 벌려 세우고 몸수색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박박하는 오리의 비명소리가 다급히 울려왔다. 조아무개라는 병사가 오리를 감추었었는데 털을 뽑히며 고생을 한 오리가 최후의 아우성을 쳤던 것이다. 웃지도 울지도 못할 현실 앞에서 병사들은 아연해졌다. 그 일이 남의 일 같지 않았다. 이 사건이 있은 후 그는 부대를 떠나는 10여 년간을 제 이름을 잃고 조박박으로 불렸다. 조아무개도 맨 처음에는 겁이 나서 먹지도 못하면서 별명만 붙었다고 투덜대더니 오랜 세월 그렇게 들으니 그걸 제 이름으로 간주하고 더 내색하지 않았다. 육류는 1년에 5번 정도인데 1월 1일, 2월 16일, 4월 15일, 4월 25일, 9월 9일이다. 두부는 군 복무기간 중 2번 정도. 앞서 지적한 것들은 내가 군 복무를 할 때 옛말이고 지금은 그것마저 없고 암시장에서 군품을 팔아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형편이다. 군사 복무 과정도 순탄치 않은 배고픔을 이겨낸 덕분으로 나는 언제 한번 배불리 못 먹었다고 눈물 흘리며 바래다 주던 어머니 품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오던 날 어머니는 또 슬피 울었다. 집 나가서 얼마나 배를 골았느냐며. 그동안 세월은 많이도 흘렀다. 나 하나만의 입만 건사하면 그만이던 시절은 어디로 갔는지 아내와 아이들을 거느리게 되니 나의 입에 들어오는 것이 자연히 줄어들었다. 내가 갓 결혼하고 신혼살림을 할 때의 일이다. 한 번은 아내가 구석에 돌아앉아 열심히 무엇을 하고 있었다. 나는 호기심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하고 넘겨다 보니 아내는 배급받은 식량을 술잔으로 몫을 나누고 있었다. 총 15일분으로 몫을 나누어 놓고 그 한 몫 한 몫들을 다시 세 몫으로 나누는 작업이었다. 국가에서 주는 15일분 식량을 6일 정도 먹으라면 넉넉지는 않아도 그런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식량을 45몫으로 나누어 놓으니 살아갈 길이 막막하기만 하였다. 저것을 둘이서 나누어 먹자면 아내가 무엇을 먹으랴. 나는 도시락도 싸가지고 가니 집에 있는 아내는 굶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이때부터 나에게는 입맛이 없다든가 배가 아프다든가 하는 구실이 생기게 되었다. 내가 떠주는 밥 다 먹으면 아내는 굶어야 하는 세상이었다. 식사 시간마다 구실이 많아지자 어느 날부터 아내의 밥그릇이 높아졌다. 자기도 내일은 어떻게 되든 한 그릇씩 먹을 테니 마음 놓고 식사를 다 하라는 것이다. 나는 아내의 밥량이 높아진 데 대하여 반신반의하면서도 저기 마음이 놓여 식사를 하였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내 앞에서 아내가 밥그릇을 다 비우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었다. 나는 내 앞에서 한 그릇 더 되게 담아놓고는 그것을 가지고 조금씩 며칠 먹는가 보다 하고 내 좋은 생각을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나는 흰밥 쪽으로 골라 떠주는 밥을 아내를 먹이고 싶어 아내의 잡곡밥을 내 앞으로 가져오고 나의 밥그릇을 아내 앞에 놓아주며 오늘 아침은 바꿔 먹자고 했더니 당황한 아내가 아우성을 친다. 나는 그러는 아내를 개의치 않고 아내의 밥그릇에 숟갈을 박았다. 아불싸 밥그릇에 숟갈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날의 광경을 내 없는 글재간으로 어떻게 표현하랴. 위에 밥을 다 걷어내고 보니 그 안에는 빵을 할 때 쓰는 가재천 보자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스르르 눈을 감았다. 아내의 울음소리가 간간히 울려왔다. 그때부터 우리는 죽을 쓰든 밥을 하든 제 몫을 나누지 않고 한 그릇에 퍼놓고 서로서로 위하며 식사를 하였다. 나는 아내를 위하여 먼저 숟갈을 놓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숟갈을 놓아 우리 집 식사 시간은 언제나 다사하였다. 아이들이 늘어나자 아내는 산과 들로 쉴 새 없이 돌아다니며 산나물과 들나물을 채취하여 그것으로 죽을 쑤었다. 아이들의 표현대로 한다면 풀죽이었다. 음식도 풀이고 찬도 풀이다. 맛내기도 없고 기름도 없는 순수 소금으로 가공한 음식이지만 아이들은 탓하지 않았다. 냉이와 미나리, 길장구라는 풀을 섞어 죽을 쓰면 식량만 조금 들어가면 그런대로 먹을 수는 있었다. 1991년 7월이었다. 식량 여유가 하나도 없는 노동자 생활에 한 달 반이 지나도록 배급 준다는 소리가 강간무소식이다. 억수로 퍼붓는 장맛비로 어디 나가볼 수도 없고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연 3일째 꼬박 굶고 있었다. 울고불고 하는 아이들을 말로 달래기에는 너무하다 싶어 국리에 국리를 짜내던 나는 아내와 토론하여 텃밭에 있는 옥수수를 따다 삶기로 하였다. 8월 보름쯤에 가야 첫 강냉이를 먹는 평안도 지방에서 7월의 옥수수라야 점이 형성되는 정도의 말이 옥수수뒤 껍질에 불과했다. 어쨌든 아이들을 위하여 가마 안에 앉히고 불을 지폈다. 먹을 수 있는 한 가닥 희망이 비쳐오자 울음바다였던 집안에 단조로운 공기가 떠돌았다. 아이들은 가마목에 둘러앉아 어디서 힘이 났는지 제잘거리며 옥수수가 있기를 이제나 저제나 고대하고 있었다. 그러는 아이들을 보기가 안쓰러워서인지 아내는 문 밖에 나가서서 폭우가 쏟아지는 대지를 멍청이 바라보고 서 있었다. 야, 이게 다 여물면 실컷 먹을 수 있는 건데 쯧쯧. 굶주림에 시달린 아이들은 어머니의 속마음은 아란 것 없이 호호 불면서 소처럼 그 야리야리한 이삭을 야금야금 씹어 삼킨다. 어린 것들의 그런 모습 앞에 아내의 눈가엔 피눈물이 방울방울 맺혀 떨어지고 있었다. 이런 숨막히는 생활의 세파 속에서 누이 동생이 굶어 죽었고 영양실조로 허덕이던 어머니마저 나의 곁을 떠나갔다. 복은 쌍으로 안 오고 화는 홀로 오지 않는다고 하더니만 누이 동생의 죽음이 어머니를 거쳐 우리 집안으로 거침없이 뛰어들었다. 오랜 기간을 대용식품으로 이어온 이 나라의 사정은 우리 집에서 애지중지하던 나의 아들을 걷어갔다. 초인간적 힘으로 버텨오던 아내가 아들을 붙들고 통곡하다 그 자리에서 숨져버렸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머리를 고여 드릴 베개 하나도 없었다. 어머니는 베개 속을 꺼내 절구지를 힘겹게 하여 도토리가루 200g, 옥수수가루 한 줌을 넣어 죽을 쑤어 잡숫다 보니 베개 하나도 남기질 못했었다. 정말 우리 집안의 지옥문이 단단히 열렸던 1994년이었다. 기울어져가는 저녁해처럼 이제 이 가문에 살아남은 자가 누구냐? 아니 이번엔 지옥에서 누굴 데려갈 거냐? 정말 시간 문제였다. 영양실조로 뼈만 남은 두 딸애와 내가 우리 가문의 유일한 재산이었으니 그때 나의 심정은 무엇으로 표현한단 말인가. 나는 찬장 서랍에 있는 쥐약봉지를 생각했다. 우리 셋 중에서 죽으려면 내가 죽게 하고 저 애들은 살아남게 해주십사 하고 생각하였다. 그 후 우리의 목숨은 끈질기게도 붙어 있었다. 죽을 날을 기다려도 그날까지 살아 있었으니 그날이 1995년 11월 15일이었다. 막내딸이 밖으로 나갔다. 나는 변소에 가겠지 하고 혼미 상태에 빠져 있었다. 얼마 후 눈을 떠보니 막내딸이 방긋이 웃는다. 아버지, 하세요 하길래 뭣도 모르고 입을 벌리는데 딸의 고사리 같은 작은 손이 펴지는 순간 쌀알 20여 알이 손 안에 있었다. 나는 그 쌀알을 보고 어디서 났느냐고 물으니 저 건너집 돼지우리 옆에 볏집이 있는 것을 본 기억이 나서 펼쳐보니 벼알이 몇 알 있더라는 것이다. 딸애는 그 벼알 하나하나를 손톱으로 까서 모아 가지고 나를 깨운 것이었다. 아버지가 이걸 잡숫고 일어나야 우리가 산단다. 나는 딸애의 그 말에 심한 가책을 느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어린 딸애가 이 미련한 아버지보다 나았다. 나는 그 쌀알을 막내가 큰딸과 함께 나누어 먹게 하였다.
그러나 아이들은 죽기 살기로 거부하고 나섰다. 내가 먹는 척이라도 하지 않으면 이 쌀알을 아이들에게 먹일 수가 없었으니. 그날 세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쌀알을 나누어 먹는 신기한 장면이 우리 집에서 연출되었다. 그날 밤 나는 아이들을 살려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이 생겼다. 종전에 죽기만을 기다리던 방식에서 죽는 날까지 아이들을 위하여 무슨 짓을 다 해보기로 생각을 바꾸었다. 곰곰 누워서 생각하니 아파트 어느 1층 집에 쥐 이빨 강냉이 종자를 매달아 놓은 것을 보았던 기억이 났다. 나는 기억을 더듬어 아파트 골목을 누비다가 끝내 그 집을 찾아내고야 말았다. 창문을 만져보니 다행히도 유리가 아닌 비닐 방막이었다. 준비해 가지고 갔던 칼로 비닐을 째고 옥수수 종자를 움켜쥐었다. 먹이를 눈앞에 둔 야수의 흥분으로 내 몸이 부르르 떨렸다. 갓난 신고 끝에 옥수수 종자를 떼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나의 발걸음은 비칠거리기는 했어도 가벼웠다. 이것이 내 일생에 처음으로 뇌짚은 도적생활이었다. 성공하고 보니 나도 꽤 노력하면 훔쳐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때부터 나는 어디에 무엇을 하며 손에 닿는 대로 가능성이 있는 대로 훔쳐내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도적무리의 한 일원이 되어버렸다. 이날 밤 우리 집에서는 근간에 보기 드문 성대한 연회가 벌어졌다. 눈물은 내려오고 밥술은 올라간다는 격언이 틀리지 않았다. 연달은 초상으로 푹 꺼져 들어갔던 생기가 옥수수 종자 5 이삭이 생기면서 집안에 화기가 돌았다. 죽은 건 죽은 것이고 산 놈은 살아야 한다는 삶의 욕구가 우리들을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들었다. 하지만 길 위에서 맏딸이 숨을 거두었고 그 후 순천역의 쓰레기장에서 막내딸의 시체가 발견되어 나를 질식케 하였다. 막내딸은 마지막까지 나의 곁에 남아 아버지께 충직했던 동지였으며 이 세상에서 나를 고아로 만들어버린 유일한 마지막 혈육이었다. 그의 시신을 집에 가져다 헤쳐보니 그의 가슴속에는 깨끗한 비닐봉지에 정성 들여 골라놓은 배 껍질과 배 송치, 명태 껍질, 돼지뼈 1개가 들어있었다. 아마도 나를 만나면 함께 먹으려고 그렇게 먹고 싶은 것도 참고 건사했을 딸애를 생각하여 나는 울고 또 울었다. 나는 양지바른 산기슭에 딸애를 안장하고 그 비닐봉지를 입가에 얹어주었다. 그때 나의 막내딸의 나이가 12살이었다. 이렇게 나의 혈육들은 생존을 위한 전쟁 마당에서 헌신하다가 하나 둘 나의 곁을 떠나갔다. 나는 살고 싶지 않았다. 내가 이제 살아서 할 일도 없었다. 짐승처럼 사느니 죽는 것이 편했고 집안 식구 다 저 세상 보내고 나 혼자 산다면 그들 앞에 내가 무슨 면목이 서랴. 나는 나의 심장에 칼을 박았다. 그러나 제 목숨이라고 제 마음대로 안 되는 모양이다. 원한 품고 심장에 칼을 박았으나 0.5mm의 칼끝이 모자라 이 몸은 또다시 인생 행로를 걷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혈육 한 점 없는 나여서 고통스러울 때마다 죽지 못한 이 목숨을 한탄도 많이 하였다. 나는 먹는 문제가 심각한 계급투쟁이라는 것을 뼈아프게 체험한 사람이다. 내가 도적무리들을 데리고 간부의 집과 잘 살면서도 굶어가는 사람들을 모른 채 하는 자들의 집을 털어 불쌍한 아이들과 노인들을 위해 암시장에서 먹을 것을 사주다가 감옥에 갔던 일이 있었다. 1997년 음력설의 아침은 피투성이가 된 채 고문실에서 맞았다. 나는 우리나라 감옥이 어떤 곳인지를 체험하게 되었다. 야, 밥 처먹으라는 간수의 외가리청이 울려 퍼지자 감방 안의 사람들은 식사가 들어올 철장 사이를 주시하고 있었다. 들어온 음력설 식사는 요란하였다. 소금물에 삶아낸 옥수수 38알, 콩알이 3알이었다. 감방 선배들이 음력설이라고 콩알이 다 있다고 흡족해 하였다. 반찬도 없고 숟갈도 안 주는 감옥에서 혀끝으로 개처럼 먹든가 나처럼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은 손가락으로 주워 먹었다. 나도 피 묻은 손을 바지에다 문대고 손으로 한 알 한 알 주워 먹었다. 감옥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다. 우리 감방에서 제일 구석에 8번 번호를 가진 사람이 영양실조로 누워 있었는데 그를 돌봐줄 임무를 받았던 3번 수인이 3일째 그의 밥을 먹기 위해 죽은 것을 보고하지 않았다가 죽도록 맞은 일이 있었다. 그는 8번이 죽은 것을 알고는 하루 3끼 그의 목까지 식사하면서 3일간을 시체 옆에서 잠을 잤던 것이다.
그는 곡괭이 자루로 피 터지게 얻어맞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가 신음소리를 내며 앓을 때 감방장이란 사람이 맛이 어때 하니까 눈물이 글썽해서 매는 좀 맞았어도 배고픈 것보다는 나아 하는 것이었다. 먹기 위하여 사는 인생이었다. 우리 감방에 김일성 저작 선집을 뜯어 도배를 했다가 발각되어 들어온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다. 아버지인 23번이 옆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인가 소곤소곤 하다가 간수 녀석에게 적발되었다. 간수는 철장 밖으로 두 다리를 내밀게 하고는 참나무 몽둥이로 발바닥을 20대 치는 벌을 안겼다. 매를 맞는 과정에 비명소리를 치면 한 번 소리에 5대가 늘어나게끔 돼 있는 무서운 형벌이었다. 23번은 참다 못해 비명소리를 질러대 수십 대의 매가 늘어났으나 간수는 때리고 때려도 계속 소리쳤다. 이 반동놈의 새끼, 너는 오늘 저녁 식사 없다고 제일 무서운 형벌을 선고하였다. 나는 설마 밥이야 안 먹이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간수는 잊지 않고 그의 식사를 중지시켰다. 그날 저녁 간수는 우리 감방 안에 밥을 다 들여보내고 나서 소리를 질렀다. 야 22번, 얘 23번 식사 네가 처리한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생활 잘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간수에게 배려받은 죄인이 누구나 없이 해야 하는 식이다. 감방 안에서는 뜻밖의 횡재를 한 22번을 몹시도 부러워하는 기색들이 있었다. 나는 22번이 도대체 누굴까 하고 감방 안을 둘러보았는데 어라? 밥그릇을 가져가는 것을 보니 23번의 아들이었다. 올해 25이라는 그 녀석은 간수가 지켜보는 앞에서 애비가 쥐고 있는 밥그릇을 당겨다가 제 그릇에 쏟아 넣는다. 아버지의 40알과 아들의 40알이 합쳐지는 그 순간 어두운 아버지 23번의 얼굴에는 그래도 아직 한 줄기의 희망을 갖고 있는 듯하였다. 그런데 아들은 제 애비 쪽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열심히 혀끝을 돌려댔다. 아버지의 가련한 모습이 애처롭게 보였다. 아들의 입술을 지켜보다 이제는 정 안 되겠는지 옆구리를 툭툭 건드린다. 얘 조금만 남겨라. 처량하게 울리는 아버지의 애원에는 아랑곳 없이 튀어나오는 퉁명스러운 아들의 목소리가 나의 가슴을 후볐다. 아버지, 여긴 감옥이야요. 좀 참그래. 나가서 잡숫고. 차라리 아버지란 말을 뺐으면 듣기라도 한결 수월하련만. 아, 정말 무서운 세월이었다. 내가 감방 안에 있는 며칠 동안에 하루 6-7명이 영양실조로 죽어나갔다. 이제는 누구 차례냐. 죽어도 밥은 타놓고 죽어라는 구호가 감방 안에 유행하였다. 어떤 때 식사를 하다 죽는 사람도 있었는데 죽으려는 기색이 나면 사람들은 손가락으로 정신없이 식사 그릇을 붙여갔다. 그리고 그 손가락을 핥는다. 그것마저도 차례가 오지 않는 사람은 다 훑고 간 빈 그릇을 빼앗아 혀로 핥는다. 감자 파종 때였다. 100여 명의 수인들 중에서 7명을 뽑아 씨를 놓게 하였는데 감시원들이 가죽 채찍을 쥐고 한 사람씩 감시하며 파종 작업을 했다. 감시원들은 밭고랑에서 뒷걸음치고 우리는 앞으로 따라가면서 씨를 놓았다. 그런데 맹산군에서 온 사람 하나가 감자 씨를 입에 넣다가 발각되었다. 감시원은 작업 중지 구령을 내리고 맹산 사람에게 입을 벌리라고 하였다. 감시원은 감자 씨를 입에서 빼내려고 날뛰고 맹산 사람은 이왕 이렇게 된 바 끝까지 먹으려고 악을 썼다. 입에다 손가락을 쑤셔놓고 꺼내려는 요원들과 삼키려고 발악하는 맹산 사람과의 싸움은 5분가량 끌었는데 그는 너무 뜻기우고 매를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었다. 요원들은 빼내기가 어렵게 되자 그를 깔고 앉아 이 자식 확 처먹으라고 하며 그의 입에다 흙을 마구 쑤셔 넣었다. 맹산 사람은 흙을 뱉지 않고 우물우물 감자 종자를 씹어 삼켰다. 흙은 먹었어도 그 속에 감자가 있기 때문에 그는 피를 흘리면서도 열심히 먹고 있었다. 새벽에 평양 거리를 건너라면 쥐약을 먹고 죽은 쥐들이 도로에 있다. 허약을 모면할 길 없는 육체는 그 쥐들을 먹고 싶은 충동을 너무도 강하게 느끼게 하였다. 내일 쥐를 먹고 쥐 신세가 된다 해도 먹고 싶은 마음은 달랠 길이 없었다. 나는 주운 쥐들을 대동 강가에 가지고 나가 대가리에서부터 꽁지까지 내장을 드러내고 불을 피우고 구워 먹었다. 보기에는 끔찍해도 고기 맛은 별맛이었다. 수도의 중심가에서 쥐를 구워 먹는 내 마음은 이상하게도 쓰렸다. 나의 일생은 우리 북반부 형제 자매들의 비참한 처지에 비할 때 빙산의 일각이다. 나는 끝까지 버티고서라도 살고 싶다.
굶어 죽은 아내와 가족들 몫까지 더해 살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굶주림을 모르는 세상에서 꼭 한번 살게 해주고 싶은 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이다. 이 나라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되돌아오고 이 나라 어머니들의 피눈물이 먹게 된다면 나는 이 순간 숨진다 해도 한이 없을 것이다.